자, 33조 단서를 볼 차례입니다. 전 시간에는 33조 본문을 보았는데요. 자, 두 번째 줄에 단 끊으셨죠? 자,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이것을 부진정 신분범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로서 존속 사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존속을 죽인 자는 존속 사례죄로 가중처벌되지만 그때 비신분자 가담했을 때 그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을 같이 하지 않겠다. 이것을 신분의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연대성이 아니고 개별성인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그쵸?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0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전 시간에 이 본문 설명을 하면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비신분자가 신분을 얻어온다. 이퀄이다. 그래서 연대성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퀄 관계로 놓지 않겠다. 이퀄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전속 사례죄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본문을 올라가 보게 되면 신분 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33조를 적용하지만 반대로 비신분자의 범죄에 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는 33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밑에 단서를 읽어보세요. 신분으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즉 비신분자의 부진정 신분범에 누가 가담했을 때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고 했지. 누가 누구에게 가담해서는 되고 누구에게 가담해서는 안 되고 이게 나와 있나요? 본문은 나와 있잖아요. 본문은.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반대 경우는 적용되지 않겠다. 그러나 단서를 읽어보게 되면 누가 누군가에 가담하면 되고 누가 누구에게 가담하면 안 되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분자는 이제 부진정 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자입니다. 그렇죠? 부진정 신분범에서 말하는 이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는 33조의 경우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분자의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도 적용되지만 2번도 단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전속 사례들을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자식이죠. 자식이잖아요. 전속 사례죄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고요. 그랬을 때 친구라 하지 말고 제가 친구도 좋지만 친구라 하지 말고 엄마라 해볼게요. 엄마. 엄마가 자식의 범죄에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가담을 해요. 이렇게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자식이랑 공모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자식에게 시킬 수 있겠고 또는 자식이 하는 일에 방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그랬을 때 이 자식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이 자식은 전속살해죄가 성립을 하고 전속살해죄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질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33조를 배운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3조를 배우는 이유는 이 비신분자인 엄마나 친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33조를 배우는 건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조문 한번 가볼게요.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그 비신분자의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까? 비신분자죠. 비신분자에게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조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조문에 벌하지 않겠다.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 이 벌이 뭐죠? 벌이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성립을 어떤 범죄를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 조문에는 처벌만 나와 있잖아요. 처벌만.
중한용어로 처벌하지 않겠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해서만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립에 대해서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는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지. 조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는 말은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담했을 때 또는 친구가 가담했을 때는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립이야, 성립. 이건 조문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조문에 없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견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화살표 돼 있죠? 점점점 돼 있죠? 학설과 판례가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학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친구가 봤을 때, 야, 이게 너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너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데? 따라서 나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봤을 때도 그러죠. 야, 이 아버지가 너한테는 존속이지만 부부는 평등인데 너 아버지가 나한테 존속은 아니지 않느냐. 그쵸? 내 남편이긴 하지만 존속은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엄마가 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속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봤을 때에도 보통살인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학설이 봤을 때는 성립도 보통, 처벌도 보통이 되는 거예요. 처벌도 보통. 이해되시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처벌은 똑같다. 처벌은 견해들이 없으니까 처벌은 학설이나 판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성립은 다르다. 성립은 존속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실무가들은 성립을 존속으로 할까요? 이거 같아요. 자, 만약에 실무가들은 참 학설보다 좀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찔러 죽였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죄가 되죠?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죠. 실무가들도 봤을 때. 근데 엄마가 단독으로 했을 땐 그렇게 되는데 엄마가 자식을 가운데 끼워놓고 자식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은 똑같지만 성립만은 존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립을 존속으로 했을 때에는 엄마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자식을 끼워들였구만. 그래서 자식과 같이 했구만.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립은 그렇게 하되 대신 나에 대한 존속은 아니니까 처벌만은 보통살인죄형으로 처벌을 하자는 것이 판례에는 그런 깊이 있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립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다르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본 적 있죠. 자, 이 단서에 대해 있어서 즉 처벌이죠. 처벌에 있어서 여기 처벌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처벌에 있어서 결론은 똑같잖아요. 보통살인죄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학설의 통설에서 부정지정신문범의 처벌을 단서로 놓고 봤죠.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단서를 적용했죠. 처벌에 있어서. 판례도 처벌에 있어서 과형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결론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학설은 성립은 보통으로 처벌도 보통으로. 그러니까 학설은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성립과 처벌을 전부 다 단서로 놓고 푸는 거예요. 단서를. 성립과 처벌을 모두 단서로. 근데 판례는 성립은 중한거로 하고 처벌은 보통으로 하는 거니까 성립과 처벌을 달리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립을 어디로 가요? 성립을 본문으로 가서 신분범의 신분을 얻어온다. 그래서 이 자식이 성립 자체가 존속이었다면 이 엄마나 친구도 성립 자체를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는 거로. 그래서 본문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퀄로 놓고 보았기 때문에 성립 자체를 본문과 똑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판례는 성립 자체를 본문으로 보고 처벌 자체를 단서로 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서를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자,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여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과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단서로 놓고 보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성립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결론을 달리한다. 그래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코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에서는 성립 자체를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엄마나 친구에게 있어서 존속살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지만 그쵸? 처벌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코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과형에 있어서는 보통범죄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성립에서만 결론을 달리할 뿐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립니까? 도표에서 왜 설명을 드립니까? 본문과 단서를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기출문제집 가보게 되면 이 부분이 경찰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든 채용이든 간에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문은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서는 방금 보았듯이 너 따로 나 따로 처벌을 달리한다고 해서 개별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성 또는 가로 열고 독립성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독립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간접정범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4조 같은 경우에는 교사방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이 간접정범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요. 부정설이 통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했을 때는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간접정범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쵸? 판례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단서를 볼 텐데요. 단서를 가기 전에 제가 또 설명 하나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사반 파트 여기 낙태교사 쪽 가보시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 4번만 설명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33조 본문과 관련된 판례인데 제가 이 5번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의사 아닌 자를 교사를 했다. 그렇죠?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의사가 신분자가 될 것이고요. 의사가 아닌 자가 비신분자가 될 것입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을 A가 의사 아닌 사람을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비신분자예요. 그리고 이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공모했습니다. 플러스 의사와 인 사람과 이 의사는 누굽니까? 신분자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라는 말은 뭐예요?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했는데 그 가담한 형태가 공모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의사가 뭘 했습니까? 이 의사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있지? 허위 진단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무슨 죄가 되나요?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의사는 무슨 죄가 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잖아요. 이 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죄로 처벌받아요. 그랬을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돼요?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잖아요.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쵸?
그럼 이 사람도 뭐가 됩니까? 공모 형태를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가 이걸 지워버리면 뭐가 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동 정범이 되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의사 아닌 사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도 비신분자잖아요. 비신분자가 지금 진정신분범에서 하는 행위들을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교사 형태로 가담했으니까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 작성하게 했을 때 이때 A가 이 의사 아닌 자를 교사했을 때는 뭐다?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다시 단서로 와보세요. 자, 단서를 와서 보시게 되면 통설과 판례가 있죠. 통설은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판례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요 사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하게 하였을 때 이걸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을입니다. 을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판례를 보시게 되면 그때 이 갑입니다. 이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갑은 성립 자체가 무겁게, 그쵸? 갑은 성립 자체가 무겁게니까 존속살해죄가 되죠. 존속살해죄. 맞죠? 그 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교사 형태로 가담했다면. 그리고 나서 맞죠? 지금 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갑을. 그리고 갑은 성립 자체를 갑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을은 뭐 당연히 쉬운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위에 갑이 을을 공동하여 을의 부를 살해하게 했을 때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그랬을 때 밑에 보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성립은 무겁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판례입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 있죠? 성립은 무겁게. 그쵸? 무겁게. 처벌은 보통으로. 이게 판례입니다. 됐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자, 이제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자, 보세요. 상호신용 금고 임원인 을은 임원이 아닌 갑과 공모하여 배임죄를 했다. 이 사람이 신분자가 되고 임원이 아닌 자가 비신분자가 되죠. 그쵸? 배임행위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근데 상호신용 금고법 위반죄는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해서 가중처벌이란 말은 부진정 신분이다 이런 말이. 이때 이 갑, 비신분자죠? 이 갑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진정 신분이니까 33조 단서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형법상의 죄보다는 신분관계 때문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부진정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있어서
일단 업무상 배임죄로 인해서 성립 자체가 어떻게 된대요? 성립 자체가 노트 다시 보세요. 성립 자체를 무겁게 했죠? 무겁게 했잖아요. 근데 처벌은 보통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립 자체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상호신용근거법 위반죄로 무겁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처벌 자체는 보통범죄니까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를 처벌을 제가 세모칠게요. 성립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처벌은 파란색으로 세모칠게요. 됐죠? 자, 다음. 자, 1번 판례입니다. 처와 자식이 공동으로 남편을 죽였어요. 제가 사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식은 답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처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이며 무슨 죄로 처벌받을 것이냐 이런 말이. 자, 그쵸? 이때 처는 성립을 어떻게 하겠대요? 성립을 무겁게 존속살인죄로. 그쵸?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하, 우리가 딱 이걸 보고 판결문을 보고 아하, 이 여자가 혼자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죽였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2번 판례. 이 2번 판례하고 그 밑에 3번 판례를 묶어볼까요? 이 두 가지 판례는 앞에서 나왔던 상호신용근거법 위반죄와 거의 같은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보다 가중 규정이기 때문에 아하, 부진정 신분범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그쵸?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랬을 때 저질렀다는 것은 성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립을 가르고 이거 성립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로, 그쵸? 중하게 성립하죠. 그리고 처단이라는 것은 처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 배임죄로 가볍게, 그냥 보통범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보통범죄로. 자, 밑에 판례. 은행원이 아닌 비신분자가, 그쵸? 은행원들과 즉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쵸? 저질렀다가 성립이죠? 업무상 빨간색 동그라미. 성립은 무겁게, 마지막에 처단은 보통범죄로, 단순 배임죄로 이렇게 됐죠? 4번 갑니다. 비점유자가 형법상의 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했다. 업무상이니까 가중적 요소죠. 그쵸? 업무상 점유자니까.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게 뭔데?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퀄로 놓겠다.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는 거예요. 했잖아. 제가 앞으로 또 가야 돼? 여기서 했잖아. 판례가 성립을 어떻게 보겠대? 본문을 적용해서 신분자의 신분의 비신분자가 얻어온다고 이렇게 얻어온다고요. 성립을. 처벌은 단서를 적용하겠다.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그쵸? 문제집 시간에 이런 설명 안 해요. 기본서 할 때 잘 들어두시라고요. 자,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립은 본문에 따라서, 그쵸?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그쵸? 단서,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처벌을 달리하겠다. 개별화 원칙, 그쵸? 그 다음. 면회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였다. 면장이 타인 사무처리자잖아요. 계장은 보조자지, 그치? 그러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했다고요. 그래서 밑에 저질렀다는 것은 성립이잖아요. 업무상, 그쵸? 성립은 무겁게 누구 계장에게 있어서 처벌은 보통범죄로 단순 횡령죄로. 됐죠?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자, 이 공직선거법 257조 제1항 2를 설명하면서 유일하게 33조 본문에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하나 있다. 그쵸? 그쵸? 단서도 마찬가지.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판례인데 1번인데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비점유자가 업무상 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했을 때 비점유자도 본문에 따라서 공범관계 성립하며 다만 처단에 있어서 단서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여기까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 군용물 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든 단순 횡령이든 간에 법정형이 똑같대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33조 단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군용물 횡령죄에 있어서는 뭐다? 33조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왜? 업무상이든 단순이든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형법 33조 단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반대로 감경적 요건에 가담한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지금까지 존속사례죄 갖고 성립했죠. 종속사례죄 갖고 제가 예를 들었죠. 반대로 감경적 요건이 뭐가 있어요? 영아살해죄 갖고도 얼마든지 똑같이 존속사례죄 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처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개별화 원칙을 적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학설로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적용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조 단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요. 제가 지금 1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다고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33조 단서는 1번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럼 방금 봤잖아요. 두 번째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했을 때에도 적용된다. 고 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드립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자, 위에서 자,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일 때 친구가 가담을 했잖아요. 그쵸? 이걸 뒤집어 버릴까? 그러면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식이 가담을 하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단 말이.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법 보세요. 자, 친구가 이 아들놈의 새끼가 자기 친구를 끌어들여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아요. 몇백억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아버지가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안 주니까 이 자식이 자기는 돈 쓰고 싶은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자. 우리 아버지 죽여서 저 돈 몇백억 가지고 우리 흥청망청 쓰고 다니자.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자식 새끼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새끼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공모는 빠집니다. 공모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았듯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것도 공모도 빠졌듯이 이 단서의 경우에도 공모는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그건 위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공모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사방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자식 새끼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종범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성립처벌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친구놈이에요. 친구놈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까요? 말씀드렸잖아.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지? 이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정범인데 그쵸? 그랬을 때 너는 존속이지만 나는 보통이단 말이야. 보통이다. 그래서 성립과 처벌을 달리합니다. 됐죠? 여기까지도 학설과 판례 견해드립이 없어요. 견해드립 있는 것은 여기 이 부분.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이 성립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견해드립이 있다. 요것만 견해드립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 와보세요.
자,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별표 치시고 밑에 도박 방조 사건 별표 쳐보시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자, 볼게요. 갑은 형사사건 피고인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을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실행케 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다. 갑과 을의 지칙이 각각 뭘까 하는 것이에요.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 봤는데 이거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신분으로 봤죠. 신분으로 보았다. 그쵸? 그러니까 모해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이 신분을 뭐라 불러요? 부진정 신분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트 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나와 있죠? 갑이 있습니다. 갑이 증인 을에게 위증을 교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갑에게는 모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을에게는 모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을은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죠. 자,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위증죄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갑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예? 여기서 뭐라고 했냐고. 자,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이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살인죄가 되고요. 이 친구놈에게는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 위증죄가 되는 거죠. 자, 판례가 뭐라 했다고요? 모해 목적을 신분으로 봤다고요. 신분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신분 있는 갑이, 신분자인 갑이 신분이 없는 을에게 가담한 꼴이죠. 이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이거네요. 맞잖아요. 그쵸?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꼴이죠. 이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이게 잘못됐어요. 맞죠? 여기 잘못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이 옛날 파일이라서 그래요. 옛날 파일이라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고 여기 앞에가 비신자고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건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됐어요. 이게 옛날 파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꼴이다. 그쵸? 그러니까 단서를 적용한 거예요. 단서를 적용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너는 단순 위증죄가 되지만 나는 모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해 목적 위증 교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됐죠? 그럼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정작 정범인 을에게는 모해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해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모해 목적이 있었고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것이 단서에 따라서 피고인은 뭐가 된다?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 칠하세요. 모해란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위증 교사죄 하면 틀려요. 반드시 모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1번이 무슨이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나올 것이 없으니까 2번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까지도.
자, 보죠. 자,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 그 단서가, 이 단서가 31조 1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가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 자, 31조 1항이 교사범이잖아요. 교사범을 가보면 정범과 교사범은 똑같이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1번 가보니까 노트 다시 갑니다. 노트를 가보면 정범인 을은 단순 위증죄가 되고 교사범인 갑은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니까 31조에 따르면 형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정범보다 형이 높잖아요. 어떻게 교사가 정범보다 형이 높냐고요? 이것은 31조 1항 교사범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31조에 따르게 되면 정범과 교사범은 형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33조 단설 적용하다 보니까 교사범이 정범보다 형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33조 단서가 31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은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가 정범보다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받으셔야 되죠.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갑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 습벽이라는 것은 상습성이죠. 상습성은 우리 앞에서 공범간 신분할 때 그 신분의 개념 정의할 때 상습성은 신분이라고 했어요. 부진정 신분. 습벽이 없는 을이니까 상습이 없는 친구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습성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 자, 이 사람은 신분자죠. 그쵸? 이 사람은 비신분자가 되고요. 비신분자가 되고요. 그래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에게 방조 형태로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밑에 판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즉 상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자지. 타인은 신분이 없지.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비신분자입니다. 이렇게 가담했다. 어떤 형태로?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똑같잖아, 위에 것처럼. 똑같잖아. 이 피고인에게 무슨 죄를 인정했습니까? 모해 위증 교사죄를 인정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상습도박 방조죄가 됩니다. 이때 상습성을 생략하면 틀립니다. 상습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돼요. 위에서 모해 위증이 들어와 있듯이 여기서도 상습도박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도박의 습벽에 있는 자가 상습성이라 했잖아요. 상습성. 도박도 하고 도박 방조까지 했어요. 다시 적어볼까? 상습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즉 상습성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플러스 도박 방조를 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까? 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상습 도박을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돼요? 상습 도박죄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상습 방조를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돼요? 이 부분은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 시간에 포괄일죄를 배웁니다. 포괄일죄. 저 죄수론할 때 포괄일죄를 배우는데 포괄일죄는 중한죄 일죄로만 처벌받아요. 중한죄 일죄. 그러면 보세요. 상습 도박죄가 무겁겠나요? 상습 도박 방조죄가 무겁겠나요?
도박죄가 무겁지. 그래서 이 죄의 일죄로 포괄일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도박방조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 죄로 포괄일죄가 돼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도박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도 하고 방조했을 때에는 무거운 요 상습도박죄의 일죄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도박방조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3조 단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소극적 신분과 공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33조에서는 소극적 신분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극적 신분의 문제는 우리가 배웠지? 종속성의 원리에 따라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이론 문제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먼저 위법조각적 신분.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소극적 신분 관련해서 위법조각적, 책임조각적, 형벌조각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각각의 사례가 두 개씩이죠. 위법조각적 2개, 책임조각적 2개, 형벌조각적 2개.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책임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그쵸? 형벌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법조각 신분에서 그 예를 드는 것이 의사고요. 그 다음에 책임조각 관련해서 14세 미만자, 형벌조각 관계에서 친족, 상도로 해서 친족.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밖에 없다. 이 부분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안 나와요. 밑에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합니다. 그럼 신분자가 누군데?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자, 보세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의사가. 이때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처벌돼요? 의사가 의료행위 하는 것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를 하는 간호사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있을 수가 있나요? 판례가 없죠. 이건 당연히. 반대로 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간호사가 의료행위 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되지 않나요? 그쵸? 이때 간호사가 의료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의사가 공모 교사 방조하게 되면 이 신분자도 비신분자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연대적 책임으로 연대적 책임. 그래서 똑같이 이 의사도 문민호 의료행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됐습니까? 다시 교재와 보세요. 1번은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험 문제예요? 자, 문제는 2번인 거예요. 2번.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죠. 의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간호사가 의료행위하면 이 사람은 문면허 의료행위가 되잖아요. 간호사는. 그때 의사가 교사하면 이 의사도 뭐가 된다? 똑같이 연대책임 물어서 의사에게도 문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거 별표 쳐볼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가 치과 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치과 기공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 지금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문민호 의료행위가 되죠? 그때 이 치과 의사는 무슨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요 지시했다는 부분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도 교사 동그라미 치시고 공모 동그라미 치시고 공모 동그라미 치시고 가담한 역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사가 신분자죠. 그 사용인은 비신분자죠. 비신분자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의사가 교사를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을 때 의사에게도 그 관련된 범죄 행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잖아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문면의 의료인죄가 되죠. 그때 의사에게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죠? 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개설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의료인이 이걸 공모해서 가담했다면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다음 판례. 자, 1번의 마지막 줄. 의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 가담하였다면, 그쵸? 이 간호사가 이 의료행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사는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 사례가 밑에 2번이죠. 의사행 감 나와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나와있죠. 프로포토를 제약 없이 투약하게 하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의사가 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공모 형태였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나와있던 책임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례가 없잖아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론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판례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